20발 전부 명중하면 임신이라도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쏴보라고. 미군, 여군, 장교. 안젤리나 데이븐포트 대위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은 훈련장의 열기만큼이나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담긴 모욕의 무게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팔짱을 낀 채 707 특임단 대원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뜨거운 바람에 흩날렸지만 하늘색 눈동자에 담긴 조롱의 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사격 훈련장.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 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휘파람을 불거나 키득거리며 데이븐포트 대위의 도발에 동조했고 707 특임단 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 모든 소음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다. 상황의 발단은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며칠간 이어진 훈련 내내 미군 측은 은근히 한국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장비가 낡았다거나 훈련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식의 발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특히 데이븐포트 대위는 그 편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웨스트 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까지 갖춘 그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을 자신들과 동급으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K-팝 아이돌처럼 반반하게 생겨서는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겠어. 오전 시가지 전투 훈련이 끝난 후 휴식 시간에 그녀가 던진 한마디가 불씨를 지폈다. 707의 팀장인 박중사는 부대 간의 화합을 위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려 했지만 데이븐포트 대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707 대원들 중에서 가장 체구가 작고 유독 말이 없는 강민준 하사를 콕 집어 지목하며 사격 대결을 제안했다. 명백한 도발이자 707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박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민준 하사는 707 내에서도 그림자라 불리는 존재였다. 화려한 언변이나 드러나는 실력 과시는 없었지만 그의 총구가 향하는 곳에선 언제나 침묵만이 남았다. 부대 내 자체 평가에서 단 한 번도 만점을 놓친 적 없는 전설적인 저격수. 하지만 그 사실을 미군들이 알 리 없었다. 그저 왜소하고 조용한 동양인 병사 하나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다. 좋습니다. 대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박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707 특임단. 나아가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강민준 하사를 돌아보았다. 강 하사의 얼굴에는 분노도 긴장도 아닌 기묘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그의 눈동자가 데이븐포트 대위를 향했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콧방귀를 끼며 대결 조건을 내걸었다. 200m 거리의 표적지에 총 20발을 사격하고 더 많은 점수를 내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 아주 기본적인 사격술 평가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의 발언이 터져 나온 것이다. 20발 전부 명중하면 임신이라도 해줄게. 성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그녀의 말에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707 대원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강민준 하사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사선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K-11 소총이 들려 있었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최신형 소총에 비하면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 국산 소총이었다. 데이븐포트 대위가 먼저 사격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자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격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200m 밖 표적지에 정확히 총알이 밝혔다. 20발의 사격이 끝난 후 전자채점 시스템에 나타난 그녀의 점수는 200점 만점에 198점, 단 두 발이 10점 만점. 관역에서 살짝 빗나갔을 뿐. 인간의 한계에 가까운 놀라운 실력이었다. 미군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의기양양하게 소총을 내려놓고 강민준 하사를 향해 턱을 까딱였다. 이제 내 차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저 왜소한 동양인 병사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민준 하사는 아무 말 없이 사격 자세를 잡았다. 그는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하며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견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단단한 바위처럼 안정적이었다. 그는 조준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 사격장의 모든 소음이 그의 의식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바람의 흐름과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남았다. 데이븐포트 대위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조금씩 옅어졌다. 강하사에게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압박감 때문이었다. 저격수 특유의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고요한 카리스마.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짧은 침묵 끝에 강민준 하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집중력과 차가운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는 조준경 안의 십자선을 표적지, 중앙의 아주 작은 점에 고정시켰다. 이제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소총, 그리고 200m 밖의 표적, 세 가지만이 존재했다. 준비되면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팔짱을 낀 채 강하사의 어깨가 긴장으로 떨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격발음이 고요한 훈련장을 갈랐다. 당, 첫 발의 총성이 멎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사선 끝에 설치된 전자채점 모니터로 향했다. 짧은 정적 후 모니터 중앙에 선명한 숫자가 떠올랐다. 그것도 단순한 10점이 아니었다. 정중앙을 정확히 관통했음을 의미하는 X10이었다. 훈련장에 감돌던 미군들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데이븐포트 대위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우연이거나 첫 발에 운이 좋았을 거라고 그녀는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다음 한 발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강민준 하사는 첫 발의 결과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탄피를 배출하고 놀이쇠를 당겨 다음 탄을 장전했다. 당, 두 번째 격발음이 울리고 모니터에는 다시 X1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이제 훈련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휘파람을 불던 미군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고 팔짱을 낀 채 구경하던 이들도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꼈다. 강민준 하사는 외부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여전히 오직 세 가지만이 존재했다. 그 자신, 그의 소총, 그리고 200m 너머의 표적. 그의 호흡은 파도처럼 일정했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예술가의 붓터치처럼 섬세하고 정확했다. 탕 잠시 후, 탕, 다시 탕. 일정한 간격으로 총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모니터의 점수는 변함없이 10을 기록했다. 10발째 사격이 끝났을 때 그의 중간 점수는 완벽한 100점이었다. 미군들의 표정에서 조롱의 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불신과 경악, 그리고 전문가가 동료의 초고수를 알아보는 경외감마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 역시 최고의 사수로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사격술의 경지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정확성. 어떤 압박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그녀가 평생을 추구해온 이상적인 사수의 모습이 바로 저 왜소한 동양인 병사에게 있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녀는 강하사의 자세, 호흡, 견착 방식 등 모든 것을 뜯어보았다. 하지만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였지만 그 각각의 동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녀의 뇌리 위로 자신이 던졌던 저속하고 모욕적인 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느새 사격은 18발째까지 이어졌다. 스코어보드에는 180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남은 것은 단 2발. 707 특임단 대원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죽이고 동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박 중사는 굳은 표정 속에서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19번째 탄환이 장전되었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단 한 발이라도 9점을 쏘는 순간 데이븐포트 대위의 198점 기록을 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극도의 압박감이 강하사의 어깨를 짓눌러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처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 모니터에 10비 추가되었다. 이제 마지막 한 발. 이것마저 10점을 쏘면 그는 200점 만점이라는 완벽한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차라리 그가 실수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모욕적인 행동이 조금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준 하사는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잠시 호흡을 골랐다. 그가 조준경의 0점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몇몇 미군들은 그가 마침내 압박감에 무너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을 위한 마지막 조율이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당. 20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다. 모니터의 최종 점수는 200. 완벽한 만점이었다. 미군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 중사가 통제관에게 표적지 회수를 요청했다. 잠시 후 레일을 타고 돌아온 표적지를 본 통제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럴 수가. 통제관이 떨리는 손으로 표적지를 들어보였다. 200m 밖에서 쏜 20발의 총알. 하지만 표적지의 정중앙에는 단 하나의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의 가장자리가 살짝 너덜너덜해져 있을 뿐. 마치 한 발만 쏜 것처럼 보였다. 20발의 총알이 모두 정확히 같은 지점을 꿰뚫고 지나간 것이다. 원 홀샷.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기신지의 경지였다. 훈련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미군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표적지와 강민준 하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모욕감, 수치심,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강민준 하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묵묵히 소총의 약실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데이븐포트 대위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명예를 걸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대위님. 그 말은 어떤 욕설보다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데이븐포트 대위의 심장에 밝혔다. 강하사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팀원들에게로 향했다. 707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다. 그들의 조용한 격려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707 특임단은 그렇게 경악과 침묵에 빠진 미군들을 뒤로 한 채 훈련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707 특임단이 사라진 사격장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다. 미군들은 마치 성물을 대하듯 구멍이 하나뿐인 표적지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구멍의 가장자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방금 전까지 동양인 병사들을 향해 던졌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 병사가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20발의 탄환이 200m 밖에서 같은 지점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신의 영역 혹은 기계의 영역이었다. 그들의 눈에 강민준 하사는 더 이상 왜소한 동양인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 리퍼나 데스 머신과 같은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안젤리나 데이븐포트 대위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뜨거운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 강민준 하사가 남기고 간 한마디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저희는 명예를 걸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대위님. 그 말은 그녀가 던졌던 저속한 농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불태웠다. 자신의 경솔함과 오만함이 부대를 나아가 미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사격 실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자부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실력으로도 그리고 인격으로도.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부터 묵직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미군 소령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다부진 어깨와 굵은 팔뚝, 그리고 얼굴에 새겨진 얕은 흉터는 그가 수많은 실전을 거친 베테랑임을 짐작게 했다. 미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소속이자 이번 연합훈련의 미군 측 팀 리더인 스캇 밀러 소령이었다. 여기서 다들 뭘 하고 있는 거지? 훈련 스케줄이 끝났으면 복귀하도록 밀러 소령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에 병사들이 움찔하며 흩어졌다. 그는 엉망이 된 분위기와 하얗게 질린 데이븐포트 대위의 얼굴,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표적지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표적지 중앙에 단 하나의 구멍에 닫혀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데이븐포트 대위, 무슨 일인지 설명해보게. 밀러 소령의 차가운 목소리에 데이븐포트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방금 벌어진 굴욕적인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옆에 있던 한 병사가 나섰다. 그는 더듬거리며 방금 전 707 특임단과의 사격 대결과 강민준 하사가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 그리고 데이븐포트 대위가 걸었던 내기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밀러 소령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특히 데이븐포트 대위의 부적절한 내기 발언을 들었을 때는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병사의 설명이 끝나자 아무 말 없이 표적지로 다가가 직접 구멍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대위. 밀러 소령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더욱 위압적이었다. 자네의 경솔한 행동이 우리 부대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버린 건가? 죄송합니다. 소령님. 사과는 나에게 할 게 아니라 미 육군 전체에 해야 할 거다. 자네는 오늘부로 모든 훈련에서 제외한다.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줄 알아. 밀러 소령의 냉정한 처분에 데이븐포트 대위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밀러 소령은 707 대원들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경쟁심과 오기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미군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일격에 자존심을 구긴 셈이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사격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투의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진짜 군인의 가치는 극한의 상황에서 몸으로 증명되는 법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707 대원들은 부대 식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민준 하사의 승리 덕분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누구도 요란하게 떠들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식사를 하며 내일의 훈련을 준비할 뿐이었다. 강민준 하사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판을 비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밀러 소령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몇몇 미군 부대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식당 안에 가벼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707 대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멈춰섰다. 박 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령님. 밀러 소령은 박 중사를 잠시 쳐다보다가 그의 어깨 너머로 조용히 앉아있는 강민준 하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오후에 있었던 일은 들었네. 아주 인상적인 사격 실력이더군. 축하하지. 그의 말에는 축하의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강 하사의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명백한 도발의 말을 던졌다. 총은 겁쟁이들이나 쏘는 거지. 안 그런가? 강하사 멀리서 방아쇠나 당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진짜 군인은 몸으로 증명하는 법이야. 밀러 소령의 도발적인 한마디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숟가락과 식판이 부딪히던 소리, 두렁거리던 대화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미군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한국군들은 분노와 우려가 섞인 눈빛으로 테이블 중앙을 주시했다. 명백히 선을 넘은 도발이었다. 박중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나섰다. 그는 두 부대의 지휘관 중 한 명으로서 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밀러, 소령님, 여긴 공식적인 훈련장이지 뒷골목 싸움터가 아닙니다. 저희는 정해진 훈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도발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밀러 소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박중사의 이성적인 대응을 비겁함으로 치부했다. 규정 절차, 박중사. 지금 겁을 먹은 건가, 아니면 자네의 저 스페셜리스트가 사격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반쪽짜리 군인이라서 그런 건가. 우리는 군인이야. 실력은 계급장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져 707 대원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눴다. 박중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가 다시 한번 제지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민준 하사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 하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감정이 없는 눈으로 거대한 산처럼 서 있는 밀러 소령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체격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강 하사의 눈빛에서는 어떤 위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그 짧은 대답에 오히려 도발을 던진 밀러 소령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강 하사가 최소한 망설이거나 지휘관의 허락을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백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이내 밀러 소령의 입가에 다시 오만한 미소가 걸렸다. 좋아. 남자답군. 부대의 내 체육관으로 가지. 구경꾼들이 많을수록 재미있을 테니.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오후 사격 훈련장에서 있었던 전설적인 원 홀샷 사건과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그린벨의 팀 리더가 격투기 대결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양국 부대원들의 피를 끓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체육관의 실내 훈련장 매트 주위는 수많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링 중앙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밀러 소령은 상의를 탈의한 채 근육질의 몸을 과시했다. 그의 몸은 실전의 증거인 크고 작은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목과 통나무 같은 팔뚝은 그 자체로 위협적인 무기였다. 그는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주먹으로 허공을 갈랐다. 씩씩거리는 소리가 그의 파괴적인 힘을 증명했다. 반면 강민준 하사는 전투복 상의만 벗고 기능성 군용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몸은 특수부대원답게 잘 다져져 있었지만 밀러 소령 옆에 서니 왜소해 보일 정도였다. 그는 어떤 준비 운동도 없이 그저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체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평온함이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밀러 소령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한국군들은 침묵 속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강하사를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리 그가 최고의 저격수라지만 저런 거구와의 맨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마침내 양측의 합의하에 대결 시작 신호가 떨어졌다.
밀러 소령이 야수와 같은 함성을 내지르며 먼저 달려들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매트를 울리며 강 하사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기술보다는 거대한 오른 주먹을 휘둘러 단숨에 끝내려는 생각이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성인 남자의 머리만 한 주먹이 강하사의 앞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저 주먹에 맞는다면 그대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민준 하사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밀러 소령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폭풍을 피해 날갯짓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빨랐다. 밀러 소령의 거대한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강하사의 몸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있었다. 엄청난 힘으로 주먹을 휘두른 밀러 소령의 상체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단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강하사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날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밀러 소령의 목 측면 경동 맥동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오직 인체의 급소를 향한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가장 효율적이고 간결한 일격이었다. 밀러 소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목을 가격당한 순간 그의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온몸의 힘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가며 다리가 풀렸다.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강하사의 발이 그의 발목을 부드럽게 걸어챘다. 거대한 산과 같았던 밀러 소령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등 전체가 매트에 처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대결 시작 신호가 떨어진 지 정확히 3초 만의 일이었다. 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함성과 기대감은 다시 한번 절대적인 침묵으로 변했다. 미군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어린애처럼 쓰러져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707 대원들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강민준 하사는 쓰러진 밀러 소령을 한번 내려다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는 충격에 빠진 미군들을 향해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두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다.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힘을 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체육관의 침묵을 깬 것은 미군 의무병들의 다급한 발소리였다. 그들은 쓰러진 밀러 소령에게 달려가 재빨리 그의 상태를 살폈다. 잠시 후 한 의무병이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고했다.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입니다.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의무병의 보고에 미군들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강인한 지휘관이 심각한 부상 없이 단지 기술만으로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체육관을 떠나고 있는 강민준 하사의 평온한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이제 그 눈빛 속에는 경외를 넘어선 일종의 공포심마저 담겨 있었다. 707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강하사의 뒤를 따라 체육관을 빠져나왔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팀장인 박중사였다. 그는 걷는 것을 멈추고 강하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강민준 하사. 네, 팀장님.
규정상 부대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물리적 충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추후 정식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박 중사의 딱딱한 말에 팀원들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이내 박 중사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성큼 다가가 강 하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하지만 잘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707 특임단의 명예를 지켜낸 부하에 대한 지휘관의 신뢰와 고마움, 그리고 끈끈한 동료애의 표현이었다. 강하사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다른 팀원들의 얼굴에도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은 그들의 막사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2번에 걸친 미군 장교들의 굴욕적인 패배 소식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양국 부대의 자존심이 걸린 공식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침내 연합훈련을 총괄하는 미군 기지 사령관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주한 미군 기지 사령관 제임스 윌리엄스 대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백전노장의 베테랑 군인으로서 부대 내의 규율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군을 얕보고 오만한 도발을 일삼다가 연달아 망신을 당한 자신의 부하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내 부대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윌리엄스 대장은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했다. 그의 집무실에는 부상에서 깨어난 밀러, 소령과 데이븐포트 대위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707 특임단의 팀장인 박 중사가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집무실 안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윌리엄스 대장은 한동안 자신의 부하들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다가 이내 박 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 중사, 이번 연합훈련 중에 벌어진 우리 측 장교들의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미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네. 최고 지휘관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박 중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과를 받겠습니다. 장군님,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마찰이었을 뿐입니다. 아니, 이건 작은 마찰이 아닐세. 우리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윌리엄스 대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밀러, 소령과 데이븐포트 대위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들은 미군의 자부심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어. 동맹군에 대한 존중 대신 오만함을 보였고 협력 대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했다. 이번 훈련이 끝나는 대로 2사람 모두 본국으로 소환하여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 2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다. 윌리엄스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징계로 마무리 짓는 대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다. 박 중사, 이대로 훈련을 끝내는 것은 양국 부대 모두에게 찝찝한 기억만 남길 걸세. 나는 이 경쟁심을 프로페셔널한 방법으로 해소할 기회를 만들고 싶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책상 위에 작전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마지막 훈련으로 양 부대가 실력을 겨루는 공식적인 최종 평가를 제안하네. 가상의 건물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모의 대테러 훈련일세. 그의 제안은 명확했다.
개인적인 싸움이 아닌 팀, 팀으로서의 진짜 실력을 겨뤄보자는 것이었다. 윌리엄스 대장은 훈련의 조건을 설명했다. 동일한 구조의 두 개의 훈련 건물, 동일한 수의 테러리스트와 인질, 두 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개시하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어떤가 자네 부대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보일 기회일세. 물론 우리 부대에게도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윌리엄스 대장의 시선이 박중사에게 향했다. 이제 이것은 개인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 특임단과 미 육군 그린베레, 양국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였다. 박중사는 잠시 팀원들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중사는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군님, 최종 평가 훈련을 위한 공식 브리핑은 연합훈련지휘본부의 대형 텐트 안에서 진행되었다. 텐트 안의 공기는 양 팀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면에는 훈련 목표가 될 5층짜리 건물의 청사진이 띄워져 있었고, 중립국 출신의 평가단장이 작전의 규칙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있었다. 양 팀의 목표는 동일하다. 5층 건물 내부에 억류된 5명의 인질을 구출하고 15명의 가상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것. 평가단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작전 완료 시간. 둘째, 인질의 안전. 단 한 명의 인질이라도 사망 처리될 경우 해당 팀은 즉시 실격 처리된다. 셋째, 대원의 피해 최소화. 넷째, 효율성. 최소한의 탄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팀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작전 개시 시간은 오늘 일몰 후 19시 정각이다. 양 팀은 별도의 건물에서 동시에 작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행운을 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양 팀은 각자의 작전실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 707 특임단의 작전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팀장인 박중사는 청사진을 중앙에 펼쳐놓고 팀원들과 마지막 전술을 점검했다. 그들의 분위기는 긴장감보다는 고도의 집중력에 가까웠다. 김하사, 자네는 2층과 3층의 외벽을 통한 브리칭을 준비한다. 최소한의 폭약으로 가장 신속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임무야. 폭파 및 돌파 전문가인 김철민 하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서는 통신 및 전자장비 담당인 이진호 하사가 드론과 내부 투시 장비의 최종 점검을 마치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이글 아이. 그의 눈은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박중사는 마지막으로 강민준 하사를 보았다. 그의 임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외로운 것이었다. 강 하사, 자네는 본 건물에서 300m 떨어진 저격 포인트에서 내부의 위협 요소를 먼저 제거한다. 우리가 진입하기 전 창가에 배치된 적 저격수와 감시병들을 처리해줘야 해. 자네의 첫 발이 우리 팀 전체의 생사를 결정한다. 강민준 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이미 자신의 저격소총인 PSG 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에게 소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의지가 연장된 신체의 일부와도 같았다. 그들의 작전 계획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외부 저격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인지를 확보하는 것.
힘이 아닌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팀워크로 승부하는 707 특임단만의 방식이었다. 반면 미군 그린베레의 작전실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무거운 침묵과 비장함이 감돌았다. 스칸 밀러 소령은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냉혹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간다. 그의 선언에 몇몇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문 돌파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러 소령의 생각은 달랐다. 적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로 밀고 들어간다. 충격과 공포.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망설이는 자는 필요 없다. 오직 전진하고 제압하고 목표를 확보한다. 그의 작전은 707의 정교함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특수부대 특유의 막강한 장비와 개인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힘의 논리였다. 안젤리나 데이븐포트 대위는 드론 조종 및 실시간 정보 분석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눈으로 모니터를 주시하며 각오를 다졌다. 어느덧 해가 지고 훈련장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양 팀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각자의 훈련 건물 앞에 도열했다. 건물의 일부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가상 테러리스트들의 그림자가 긴장감을 더했다. 강민준 하사는 이미 300m 밖의 저격 포인트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스코프를 통해 5층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숨소리는 주변의 풀벌레 소리에 섞여들 만큼 고요했다.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가볍게 닿아 있었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양 팀의 무전기에서 동일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모든 대원들이 자신의 무기를 고쳐잡고 숨을 죽였다. 707 특임단과 그린베레. 대한민국과 미국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대결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양 팀 준비. 작전 개시까지 5초 전. 산, R, 2. 작전 개시.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른 것은 한 줄기 섬광이 아니었다. 퍽 하는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저음의 파열음. 300m 밖 암흑 속에서 강민준 하사가 쏜 첫 번째 아음속탄이었다. 소총의 격발음은 소음기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었다. 첫 번째 탄환은 5층 창가에서 외부를 경계하던 저격수의 머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비명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테러리스트의 그림자가 창문에서 툭 하고 사라졌다. 강하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볼트를 당겨 탄피를 배출하고 다음 목표물을 조준했다. 더샤맨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4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순찰하던 감시병의 가슴에 붉은 점이 찍혔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난간 너머로 쓰러졌다. 강 하사의 눈은 곧바로 3층으로 향했다. 내부 투시 장비를 통해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작전 지도 앞에서 다른 대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띠, 원낭, 단낭. 세 번째 탄환이 유리를 깨끗하게 관통하며 지휘관의 심장을 꿰뚫었다. 작전 개시 단 5초 만에 건물의 지휘 체계와 외부 경계망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강하사는 무전기에 짧게 속삭였다. 둥지, 청소, 완료. 독수리는 진입하라.
그의 신호와 함께 건물 주위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철민 하사가 이끄는 A팀은 고양이 같은 움직임으로 2층 외벽에 접근했다. 그는 창틀에 부드러운 재질의 소형 점착 폭탄을 부착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창문과 창틀이 깔끔하게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최소한의 소음으로 완벽한 진입로가 확보되었다. 동시에 건물 옥상에서는 B팀이 로프를 타고 무소음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4층의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707 특임단은 소리 없는 암살자들처럼 건물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반면 미군 그린베레의 작전은 천둥과 번개 같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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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소령의 함성과 함께 건물 정문에 설치된 브리칭 차지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인포스 훈련장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날아갔다. 그린벨의 대원들은 연막탄과 섬광탄을 건물 로비로 쏟아부으며 일제히 내부로 돌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저돌적이었고 손에 들린 소총들은 쉴 새 없이 불을 뿜었다. 클리어, 클리어. 로비에 있던 서너 명의 테러리스트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밀러 소령의 충격과 공포 작전은 초반 기선 제압에는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딱 거기까지였다. 엄청난 폭음과 총성은 건물 전체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침입 사실과 침입 경로를 명확하게 광고한 꼴이 되었다. 침입이다. 1층 로비다. 계단을 막아 건물 내부의 스피커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2층과 3층에 있던 적들은 재빨리 중앙 계단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순식간에 중앙 계단은 수십 개의 총구가 향하는 죽음의 계곡으로 변했다. 한편 707 특임단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침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적들의 등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2층과 4층에 흩어져 있던 테러리스트들은 1층의 소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바로 등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너, 쉿. 소음기가 달린 K7 기관 단총이 짧게 울릴 때마다 복도를 지키던 테러리스트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갔다. 707 대원들은 복잡한 내부 구조를 마치 자신들의 집처럼 헤쳐나갔다. 그들은 불필요한 교전을 피하고 오직 인질들이 잡혀 있는 3층 중앙홀을 향해 최단 경로로 움직였다. 상황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그린벨의 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발이 묶였다. 타타타타 하는 총성이 건물 전체를 울렸고 평가관들은 연이어 미군 측의 전사자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저항선을 뚫으려 했지만 좁은 계단에서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707 특임단의 A팀과 B팀은 이미 3층 중앙홀의 양쪽 문 앞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내부 투시 장비를 통해 홀 안에 5명의 인질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6명의 테러리스트가 있음을 확인했다. 박중사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3초 후 동시 진입. 테러리스트들은 여전히 1층의 교전에만 신경을 쓴 채 자신들이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박중사는 무전기에 짧게 속삭였다. 둥지 도착. 알을 꺼낼 준비. 그 순간
중앙홀의 양쪽 문에 소형 브리칭 차지가 동시에 부착되었다. 한편 2층 계단에서는 밀러 소령이 외치고 있었다. 제기랄 수류탄 투척기를 열어 그의 팀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박 중사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3층 중앙홀의 양쪽 문이 동시에 안쪽으로 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그린베레의 요란한 폭발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문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된 정밀한 폭파였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양쪽 입구로 수류탄 모양의 섬광탄들이 정확하게 투척되었다. 번쩍 방 안의 테러리스트들의 시야가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귀청을 찢는 이명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들이 잠시 방향 감각과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한 2초의 짧은 시간. 그것이 707 특임단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우왕좌왕하지도 않았다. 마치 수백 번이나 합을 맞춰본 무용수들처럼 각자 약속된 위치와 사격 섹터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연기 사이로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번개처럼 그어지며 테러리스트들의 급소를 정확히 겨눴다. 량원, 퓨, 허, 짧고 절제된 소음기 격발음이 연속적으로 울렸다. 인지를 방패 삼아 총을 들려던 테러리스트. 테이블을 엄폐물 삼아 반격하려던 테러리스트. 그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기도 전에 정확한 헤드샷에 쓰러졌다. 707 대원들의 사격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난사도 없었다. 오직 위협 요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작전실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윌리엄스 대장과 평가단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문이 파괴되고 6명의 테러리스트가 모두 제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초.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외과 의사의 수술에 가까웠다. 최수연 하사를 포함한 대원들이 즉시 인질들에게 달려가 결박을 풀고 그들을 보호했다. 박 중사는 주변을 경계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무전기를 들었다. 평가본부, 여기는 독수리, 둥지 확보, 알은 모두 안전하다. 작전 완료. 평가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간을 확인하며 답했다. 독수리, 확인했다. 현재 시간. 작전 개시 후 4분 32초. 완벽한 작전이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2층 계단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류탄 투척기를 열어 밀러 소령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한 대원이 계단 위쪽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저항선이 잠시 무너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무리한 공격으로 인해 파편이 튀면서 엄폐하고 있던 아군 한 명의 팔에 부상 판정이 내려졌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수류탄의 강력한 폭발 충격으로 낡은 건물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하필이면 그 위층은 테러리스트들이 예비 인질 한 명을 격리해 두었던 작은 창고였다. 평가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린벨의 팀의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린벨의 팀. 작전 중지. 작전 중지. 밀러 소령이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거의 다 뚫었단 말이다. 수류탄의 충격으로 3층 인질 격리실 천장이 붕괴. 인질, 일명 사망 처리. 반복한다. 인질 사상자 발생. 훈련은 실패했다. 훈련 실패라는 단어가 밀러 소령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밝혔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허망하게 계단 벽에 등을 기댔다. 그들의 압도적인 힘과 공격성은
결국 인지를 죽음으로 내몬 무모한 만용에 불과했다. 드론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데이븐포트 대위 역시 모니터에 떠오른 MISSION FA 아이레트라는 붉은 글자를 보며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지휘본부 텐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형 스크린에는 두 부대의 최종 결과가 나란히 떠 있었다. 대한민국 707 특임단 작전 완료 시간 4분 32초 인질 구출 5명 전원 생존 대원 피해 없음 평가 점수 100 퍼펙트 미 육군 그린벨의 작전 완료 시간 NA 6분 45초 시점 작전 실패 인질 구출 1명 사망 4명 미확보 대원 피해 3명 부상 평가 점수 0 디스퀄리파이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명확했다. 힘과 기술, 전술과 팀워크 모든 면에서 707 특임단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밀러 소령과 데이븐포트 대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스크린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윌리엄스 대장은 한동안 스크린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707 대원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박중사와 그 뒤에 선 강민준 하사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 육군 대장으로서 패배한 지휘관으로서 승리한 동맹군에게 가장 정중하고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이마로 올라가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칭찬이나 사과보다도 더 무거운 진정한 군인의 경의였다. 오만함이 꺾인 자리에 피어난 실력에 대한 순수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윌리엄스 대장의 거수경례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진정한 실력에 경의를 표하는 군인다운 가장 솔직한 언어였다. 박중사는 잠시 후 그에 맞춰 절도 있는 답례를 보냈다. 텐트 안의 모든 미군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패배를 받아들였다. 경례를 마친 윌리엄스 대장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모두 해산. 밀러 소령과 데이븐포트 대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번 훈련에 대한 상세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박중사와 강민준 하사는 잠시 남아주게. 지시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텐트 밖으로 빠져나갔다. 텐트 안에는 윌리엄스 대장과 박중사, 그리고 강민준 하사, 세 사람만이 남았다. 윌리엄스 대장은 딱딱한 군인의 얼굴 대신 오랜 세월 전장을 겪어온 노병의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네. 그는 커피포트에서 직접 커피를 따라 그들에게 건넸다. 나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군인들을 봐왔네. 최고의 장비, 최고의 훈련을 받은 우리 미군에 대한 자부심도 물론 있다. 하지만 가끔 그 자부심이 오만함이 되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다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 연합훈련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 우리 젊은 장교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잊었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도 잊었지. 이번 훈련은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하지만 꼭 필요했던 교훈을 주었네. 그의 시선이 강민준 하사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특히 강하사, 자네는 내 장교들에게 내가 가르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네. 진정한 힘은 근육의 크기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윌리엄스 대장의 칭찬에
강민준 하사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다.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저는 팀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희 707 특임단은 언제나 함께 싸웁니다. 그의 대답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팀을 내세우는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윌리엄스 대장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중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훌륭한 부하를 두었군. 그리고 훌륭한 팀이야. 오늘 707 특임단이 보여준 실력은 내가 본 그 어떤 특수부대보다도 뛰어났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네. 짧은 대화가 끝나고 박중사와 강하사가 텐트 밖으로 나왔다. 텐트 입구에는 밀러, 소령과 데이븐포트 대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를 인정한 자의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밀러 소령이 먼저 강민준 하사에게 다가왔다. 그는 거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잠시 강하사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군인답게 짧고 굵은 한마디를 던졌다. 인정한다. 그것은 사과이자 최고의 찬사였다. 강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그의 말을 받았다. 이어서 데이븐포트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강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 하사님, 제가 처음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사과에 강하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는 담담한 한마디를 건넸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두 훈련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위님, 그의 말은 용서였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갑도 삼장보, 오직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관계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데이븐포트 대위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자신과 그의 격차를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연합훈련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707 특임단은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란한 축하 파티도 승리에 대한 자랑도 없이 평소와 똑같이 묵묵히 자신들의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번 승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히 해내야 할 임무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박중사는 조용히 자신의 소총을 손질하고 있는 강민준 하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과 격투술,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진 부대 최고의 에이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진정한 강함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증명하는 것임을 박중사는 자신의 팀원들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707 특임단을 태운 헬리콥터가 미군 기지를 이륙하며 점점 멀어져 갔다. 그들은 또 다른 임무를 향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K-팝 아이돌처럼 반반한 얼굴을 한 군인들이 이 지옥 같은 설산에서 하룻밤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독일 특수부대 KSK 커만도 스페셜 크래프트의 소속 교관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대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거친 수염과 얼굴에 굵게 팬 주름에는
얼음 조각들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원도 평창의 혹한보다도 더 차가웠다. 세계 최정상급 특수부대들이 참가하는 동계 생존 훈련.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기온은 이미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부대원이나 가상의 적이 아니었다. 오직 대자연 그 자체였다. 그리고 슈나이더 대위에게 707 특임단은 그 대자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 꿇을 나약한 존재로 보였다. 훈련이 시작된 이틀 동안 그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707 대원들의 동계 장비가 너무 깔끔하다며 비웃었고 체격이 자신들보다 왜소하다는 이유로 체력을 의심했다. 특히 그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존재는 유독 앳된 얼굴을 한 김진우 하사였다. 뽀얀 피부와 아이돌 같은 외모는 슈나이더가 생각하는 강인한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런 애송이는 베를린의 클럽에나 어울리지. 이런 설산의 올놈이 아니야. 하지만 707 대원들은 그의 모욕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슈나이더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오늘의 훈련 과제는 24시간 내에 혹독한 산악지형 20km를 단독으로 주파하여 최종 집결지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 예보는 오늘 밤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다. 생존과 탈락의 경계에 선 극한의 시험이었다. 각 부대원들이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슈나이더 대위는 지도를 펼쳐들고 모두에게 선언했다. 나는 저 애송이들이 엉금엉금 기어갈 안전한 능선 루트 대신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최단 루트로 가겠다. 너희에게 24시간이 주어졌다면 나는 12시간 안에 주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것이 진짜 생존 전문가의 방식이다. 그가 가리킨 계곡 루트는 거리는 짧았지만 급경사와 눈사태 위험 지역이 포함된 곳이었다. 명백한 만용이었다. 그는 지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침반과 GPS를 재차 점검하는 김진우 하사를 보며 혀를 찼다. 꼬마야. 그렇게 장난감만 들여다볼 시간에 다리의 힘이나 더 기르는 게 어때? 김진우 하사는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특수부대 내에서도 최고의 추적 및 정찰 전문가였다. 그는 자연의 위대함과 변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연 앞에서 오만함은 곧 죽음과 동의어라는 것을 그는 슈나이더의 경로를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자신의 배낭끈을 고쳐맸다. 마침내 각 부대원들은 5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출발했다. 슈나이더 대위는 보란 듯이 성큼성큼 눈밭을 헤치며 위험한 계곡을 향해 사라졌다. 김진우 하사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능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눈 위에 찍히는 자국은 깊고 안정적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기상 예보보다 훨씬 빠르게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눈구름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섞인 눈발이 뺨을 때렸고 가시거리는 불과 몇 미터 앞으로 좁혀졌다. 예고되었던 눈보라가 시작된 것이다. 김진우 하사는 즉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진하는 것은 조난의 지름길이었다. 그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살핀 뒤 거대한 바위 밑에 움푹 파인 공간을 찾아냈다. 그는 신속하게 스노우 블록을 쌓아 바람을 막고 작은 은박 생존 텐트를 쳐서 자신의 비박지를 확보했다. 거대한 자연의 분노 속에서 그의 작은 대피소는 초라했지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는 침낭 안으로 들어가 체온을 보존하며 눈보라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붕, 쇠에액, 귀를 찢는 바람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대위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가 선택했던 계곡은 눈보라의 직격탄을 맞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고 사방이 온통 하얀 눈의 장막이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젠장,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나침반을 꺼내 들었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GPS는 이미 낮은 기온에 배터리가 방전된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애송이 김진우 하사가 지금쯤 안전한 곳에서 이 눈보라를 피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자신은 자만심 때문에 이 지옥의 한복판에 갇혀버렸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다. 그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비틀거렸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라는 그의 자부심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그대로 쉬엔 위로 쓰러졌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왔다. 그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K-팝 아이돌 같은 군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몇 시간 후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귀를 찢던 바람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깊은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김진우 하사는 조심스럽게 은박 텐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온 세상이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훈련 종료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최종 집결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은 운 좋게 대피소를 찾았지만 무모하게 위험한 루트를 선택했던 독일군 교관은 과연 무사할까? 같은 군인이다. 그의 뇌리에 짧은 생각이 스쳤다. 국적도, 언어도, 계급도 달랐다. 자신을 모욕하고 비웃었던 오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설산 위에서 그는 경쟁자이기 이전에 조난의 위험에 처한 동료 군인이었다. 김진우 하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조난자를 수색하는 군인의 본분을 선택했다. 그는 배낭을 다시 꾸리고 바위 대피소를 나섰다. 눈보라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설원 위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김하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지도를 꺼내 슈나이더 대위가 향했던 계곡의 지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람을 등지고 시야가 막힌 상태에서는 내리막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수색 범위를 좁혀 나갔다. 그는 단순히 발자국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바람의 방향과 눈이 쌓인 모양, 그리고 조난자의 심리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707 최고의 추적 전문가인 그의 방식이었다. 1시간 넘게 수색을 계속하던 그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다. 눈더미 아래에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물체. 그는 스틱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걷어냈다. KSK 부대 마크가 선명한 장갑 한 짝이었다. 슈나이더의 것이 틀림없었다. 이 주변에 있다.
김하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언덕 너머의 눈더미 속에서 미세하게 솟아오른 군화의 뒷굽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달려가 미친 듯이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눈 속에서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대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입술은 검붉게 변해 있었다. 의식은 없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심각한 저체온증. 이대로 몇십 분만 더 방치되었다면 그는 영원히 이 설산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김진우 하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슈나이더의 젖은 외투를 벗겨내고 자신의 배낭에서 꺼낸 예비용 보온포와 침낭으로 그의 몸을 감쌌다. 엄청난 희생이었다. 이 혹한 속에서 자신의 예비 보온 장비를 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생강차를 조금씩 슈나이더의 입에 흘려 넣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그의 손과 발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품고 미친 듯이 비비며 체온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군인의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슈나이더 대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뿌연 인형이 들어왔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었던 케이팝 아이돌 같던 동양인 병사의 얼굴이었다. 꿈인가? 슈나이더는 자신이 죽어가면서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온기와 입안에서 느껴지는 생강차의 단맛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신음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김진우 하사는 슈나이더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일어섰다. 그는 주변의 나뭇가지와 자신의 판초 우위를 이용해 즉석에서 눈썰매 트레보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거구의 남자를 혼자서 들고 갈 수는 없었다. 끌고 가는 수밖에. 김하사는 완성된 썰매에 슈나이더를 눕히고 밧줄을 자신의 어깨에 맸다. 산더미 같은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집결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을 내디뎠다. 자신의 체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저 멀리 최종 집결지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하사가 거의 탈진 상태로 도착하자 그를 발견한 훈련 통제관들이 경악하며 달려왔다.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슈나이더를 들것으로 옮겨 따뜻한 막사 안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슈나이더 대위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 명의 한국군 병사였다. 수치심과 고마움,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휘몰아쳤다. 그는 들것에 실려 헬기로 이송되기 직전 막사 구석에서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김진우 하사를 발견했다. 그는 의무병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한 뒤 모든 힘을 다해 김 하사의 팔을 붙잡았다. 어째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을 텐데 어째서 나를 구한 거지? 김진우 하사는 잠시 그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우월감도 없었다. 오직 맑고 투명한 군인의 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한마디를 건넸다. 같은 군인이니까. 그 순간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대위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인종과 외모, 실력에 대한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자부심의 성벽이 그 짧고 단순한 한마디에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한의 설산보다 더 차가웠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혹한기 생존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모든 부대원들이 베이스 캠프의 대형 막사 안으로 집결했다. 막사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간의 사투를 끝낸 군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막사 한가운데 얼굴에 붕대를 감고 모포를 두른 채 앉아 있는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대위.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독일군 교관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707 특임단 대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히 김진우 하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마침내 훈련을 총괄한 네토 소속 스웨덴군 대령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훈련 결과가 적힌 서류를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번 혹한기 생존 훈련은 기상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위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세계 최정상급 군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증명해 보였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24시간의 제한 시간 내에 최종 집결지에 도착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몇몇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대원들을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김진우 하사에게 향했다. 대한민국 707 특임단 김진우 하사 최종 기록 23시간 48분 제한 시간을 불과 12분 남기고 도착했다. 기록상으로는 이번 훈련의 최하위 성적이다. 훈련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막사 안에 있던 몇몇 부대원들 사이에서 의아함이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707 특임단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 유능한 부대원이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하지만 스웨덴군 대령은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함을 넘어 깊은 존경심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이번 훈련에서 가장 위대하고 명예로운 기록이다. 그는 천천히 지난밤 설산 위에서 벌어졌던 일을 막사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만하게 위험한 길을 선택했던 슈나이더 대위의 조난, 그리고 자신의 훈련 기록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 나선 김진우 하사의 구조 활동,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막사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김진우 하사는 조난당한 동료 군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예비 보온 장비를 모두 내어주었고 탈진한 몸으로 80kg 넘는 거구의 동료를 수 킬로미터에 걸쳐 끌고 왔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슈나이더 대위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막사 안의 모든 시선이 김진우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의아함이나 동정심이 없었다. 국적과 부대를 초월한 한 군인의 숭고한 행동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앉아있던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대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막사 안의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만했습니다. 나는 나의 실력과 경험을 맹신한 나머지 대자연의 위대함과 동료 군인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나는 외모와 편견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을 판단했고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김진우 하사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진우 하사, 당신은 나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 주었소.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었소.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소. 말을 마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독일 특수부대 KSK의 장교로서 자신이 모욕했던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을 향해 가장 깊고 진심 어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막사 안의 모든 군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군 델타 포스, 영국 SAS, 프랑스 GIGN, 세계 최정상급 특수부대원들이 국적과 부대를 넘어 한마음으로 김진우 하사를 향해 경례를 보냈다. 그것은 이번 훈련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명예로운 순간이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707 특임단은 조용히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여러 나라 군인들이 다가와 존경의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특히 슈나이더 대위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진우 하사의 손을 놓지 못했다.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 박중사는 조용히 장비를 챙기는 김진우 하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요란한 칭찬 대신 그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잘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진우 하사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707 특임단에게 명예란 남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전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음 임무를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